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4강 개념 1. 자, 이제 4강 국제관계 다원화를 볼 차례인데요. 사실은 이 단원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긴데 거의 4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는 기간까지 1000년이라는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 교육과정에서 조공책봉 관계라는 단원과 북방민족의 단원을 두 개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이 단원은 사실 문제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매년 수능에서 최소 3문제씩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올리는 강의 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의 덩어리는 크게 3개입니다. 크게는 4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르는 조공책봉 관계가 그 첫 번째 덩어리이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북방민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원나라로부터 14세기에 이르는 국제 질서의 재편이에요. 이 세 덩어리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아무래도 국제관계를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지도입니다. 그 시대마다 각국이 어떻게 어떤 나라들이 위치해 있었는지를 봐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시대에 그러니까 몇 세기에 각국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은 횡적으로 함께 봐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 수능에서는요, 금의 성장과 대외관계가 나왔고요. 명나라와 대외관계, 그리고 돌궐과 대외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계사를 배웠다고 해도 이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야 라고 해서 넘어갈 수 없는 게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다릅니다. 구모에서는 가마쿠라 막부가 나왔고요. 7세기 국제관계, 그리고 금나라와 송의 관계입니다. 육모에서는 원대 경제 상황, 그리고 요나라와 금나라, 7, 8세기 국제관계가 나왔습니다. 2019 수능에서는 남북조 시대 외교, 서하,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구모에서는 금나라, 그리고 남북조의 외교, 그리고 육모에서는 요나라와 당나라의 국제관계, 2018 수능에서는 서하와 베트남을 같이 물어봤고요. 무로마치 막부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조의 대외관계, 구모에서도 가마쿠라 막부 시기 상황, 그러니까 그 막부만 묻는 게 아니라 그때의 동아시아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원대 상황, 당나라 때 국제관계, 거란과 송의 외교, 육모에서도 14세기 말의 상황, 돌궐의 외교, 송대 상황이고요. 2017 수능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천하간, 흉노와 요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2016에서는 토번과 당의 대외관계, 14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그리고 원대 동아시아 문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나라만 묻는다면 쉽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외관계, 국제관계, 외교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들의 이 단원에서 핵심 포인트는 지도와 동시대 각국 상황입니다. 그럼 조공책봉 관계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를 칠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조공 책봉 관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주나라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국 간의 외교 관계로 적용이 된 것은 한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때는 그 중국의 모양새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외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각국마다 굉장히 시대마다 다양해지기 때문에 선생님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고요. 당나라 때인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면 당 중심으로 모든 조공 책봉 관계가 다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와 함께 당나라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조공 책봉 관계를 쫙 모이게 된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고요. 다시 줌인해서 주나라, 한나라, 그리고 위진남북조까지 한꺼번에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조공책봉 관계는 각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독특한 그들만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책봉을 해주는 나라가 있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을 텐데 책봉을 한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우위에 있고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무조건 아래에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 안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동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고 단순히 직접 지배자다, 더 상위 국가였다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걸 일단 머리에 둡시다. 그러면 이 조공 책봉 관계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작이 된 건 주나라 내부에서였어요. 그래서 주나라 왕과 그 주나라 내부의 제후, 혈연 관계에 기초한 제후 간에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이 주나라 왕이 제후를 임명을 하고 제후는 예물을 바치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고요. 이게 외부로 확대된 것은 이제 한나라 때입니다. 이제 한나라가 주변의 국가들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잘 배웠지만 한고조 유방 때에는 흉노와 비교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흉노와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그때 흉노는 묵특선우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 있었죠.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공주를 바치거나 아니면 물자를 바쳐야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무제 때부터 이제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무제 때 이제 한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그리고 유교적인 통치 이념과 화의관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화의관은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주변국에 적용하면서 한나라는 빛나는 중하고 주변 국가들은 문명도가 떨어지는 오랑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공 책봉 관계가 주변국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봉은 이 한나라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지배권을 확인해 주는 거고 조공은 이 중원 왕조에게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이 어떤 마이너스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조공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크고 값진 답례품이 있었고 문화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 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조공 책봉 관계의 특징을 잘 봐두세요. 이 특징이 여러분들의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할 때 기본 개념이 됩니다. 직접 지배나 간섭을 하지 않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었어요. 그래서 주변국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화나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라는 당나라 연합을 해서 삼국 통일을 합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자 이것을 중단을 하죠. 그리고 책봉 없이 교역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목 국가들과 중원 왕조 같은 경우가 책봉하지 않고 그냥 교류만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중국과 거의 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공사절만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